안녕하십니까. 전자일대 노경숙입니다. 제가 엽서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그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17가지 고를 표시해 놓은 그런 픽토그램이에요. 그걸 왜 느닷없이 철강산업의 EX와 DX 시간에 그걸 끄집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철소에서 33년간 현장을 뛰었어요. 원래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전기하고 에너지, 공장 자동화하고 에너지 효율 쪽에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 제일대에서 산학 협력반 쪽의 그 학생들, 그러니까 주간에는 현장을 뛰고 야간에는 학습을 이어가는, 공부를 이어가는 분들하고 같이 제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전기 공장 자동화하고 에너지 쪽을 했어도 제철소에서 오래 캐리어를 쌓다 보니까 뭐 왕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제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 더더군다나 제철이 아니라 제철 산업이 직면한 현 상황과 제철 산업에서의 EX와 DX,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쩌겠냐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맨 앞에 그림이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제철소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파이널 모습이라고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등대 공장이거든요. 등대의 이미지를 한번 형상화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 그리고 강, 우리는 철강 그냥 싸잡아서 강철 혹은 철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결론적인 얘기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혁명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가 지금까지 3번 있었고 어마무시하게 큰 변화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전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 신기루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어마무시한 반응이었죠.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 아니면은 역사책 속에서 계속 자주 접하는 것 중에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저 기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마무시했던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전기라는 게 인간사에 뛰어들어옵니다. 그걸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큰 변화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컴퓨터가 사람을 돕는다고 나왔는데 사람을 위에 앉아서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컴퓨터가 등장한 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변화해오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 아니라 발명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크게 점핑해내는 그 산업혁명의 그 시점에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쇠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했고 쇠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산업의 쌀이라고 새를 일컫기도 했습니다. 이런 류의 산업의 쌀이라는 그 대명사가 여러 군데 쓰였어요. 사실은 요즘은 실리콘 같은 것도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화학의 기초 소재도 산업의 쌀이라고 그런다고요. 에너지원도 산업의 쌀이라고 그런다고요. 산업의 쌀의 의미는 산업의 경쟁력, 산업의 영속성, 산업의
환경이나 모든 면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로서 기본이라는 의미로서 쌀이라는 의미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철은 상당 기간 동안 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사실 철강 산업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석기 시대 거치고 조금 있다 청동기 갔고 그리고 나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왜 석기에서 청동 곧바로 철기로 안 오고 청동을 들렸다 왔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열원, 열 에너지의 소스가 사실은 철을 녹이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서 만든 청동기가 조금 더 일찍 도래를 하죠. 근데 물론 우연히 가마터 형태의 어떤 그 틀을 해서 열을 지별시켜서 이걸 녹여서 필요한 공구를 만들었던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철강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반도에 땅 세우기 한 1500년 전 이전 정도의 인간사회에 쇠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존재감도 그리 크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철강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까지 넘어왔다가 이제는 그 주도권이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철강 산업의 연대표는, 앞에 연대표는 항목은 많지만 의미 있는 자국은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철강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가 아니라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그런 기술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철강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미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구촌을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그 도는 순서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의 시프팅을 때로 보여주는 루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에는 철강 공부를 하면 필연적으로 하는 게 이게 사전 갖고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세계의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유럽, 그 다음에 라틴 계통, 영어, 일본어, 독일어, 거기다가 이제 한국까지, 이제는 중국식 한자어 표현까지. 그래서 철강은 공부를 한다고 치면 필연적으로 용어 집을 빼놓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예요. 우리 쟁이들이 현장 뛰면은 무조건 맨날 괴춤에 달고 다니라고 하는 책이 뭡니까? 핸디북이잖아요. 핸드북을 갖고 다니는 얘기는 맨날 참조해라 이런 의미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용어를 그 용어집이 없으면 이거 자체가 파피루스 문자에 있는 혹은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상형 문자 해독하는 것만큼 난감할 때가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긁어서 철강 용어집을 한번 쭈르륵 만들어 놔봤거든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 별의별 언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철강이 조금 전에 일본을 거쳤던 게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처럼 그거 말고 공통적으로 굉장히 큰 변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철강 쪽에 어떤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광풍만큼이나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많이 만들고 싸게 만들고 그렇게만 하면 효율, 그러니까 공정상의 효율이 주가 되던 그런 형태의 경쟁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슈가 뭐냐면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의 이슈가 말은 한 단어로 탄소 중립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수도 없이 많은 류의 제재 혹은 제한 혹은 압박, 거의 표현은 부드럽지만 표현은 자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율적인 통제를 스스로 가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바람이 분다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노란 바탕에 적어놨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것들은 아마 비즈니스가 예전에는 뒤에 그 얘기가 나오려나. 현대차가 자동차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은 친환경적인가요? 라고 물으면 현대차는 자기 공장 내에서 전력 소비가 얼마나 됐느냐,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만큼 됐느냐 라는 류의 접근을 하면서 요리조리 피할 수도 있었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대차 들어오죠. 현대차 당신네 조립 라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 거기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플러스 당신들이 전기를 쓰잖아요. 예전에는 현대차에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발전은 카운트를 안 했거든요. 전력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전력을 만들어내는 쪽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걸 다 따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 시트요. 그거는 시트 우리 협력사에서 만들어서 여기서는 조립만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시트를 만들 때 전력 얼마 들어갔어요? 이산화탄소를 얼마 됐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는 얘기로 스콥 1, 내 공장에서 직접적인 발생. 스콥 2, 내 공장에서 직접적인 발생 플러스 간접적인 발생. 스콥 3,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것까지 다 합산. 이런 형태로까지 제재를 가하니까 예전에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워싱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워싱이 뭡니까? 페인트 칠한다는 거예요. 신용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워싱이 먹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감시망이나 제재망이 촘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앞에 이 얘기를 쭉 해드린 이유가 제가 철강 공정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철강 공정의 DX와 EX라는 제목을 내세운 이유예요. 철강이 이렇게 하면 철강이 만들어집니다. 철광석에서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주위 환경이 바뀌고요. 기술 개발이 이 정도 이루어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안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철강이 어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철강은 철광석에서 와요. 철광석 하면 우리는 암만 해도 녹이 텅텅 쓸어 있는 붉은색의 그 손에 묻을까봐 신경 쓰는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로는 쇠 그러면 페로라는 데서 오는 Fe란 말이에요. 화학계열로 Fe하고 산소가 만나면 녹슨쇠가 되잖아요. 녹슨쇠가 대표적으로 적철광 그러니까 어떤 느낌 나요? 적자니까 빨간 느낌 나죠. 빨간색 철, 녹이 탱탱 쓸어 있는 적철광. 자철광은 앞에 자가 뭘 것 같아요? 마그네트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류의 것들이 주로 자연에 존재하는 철광석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석탄을 떼어서, 사실 이제 앞에 가면 석탄을 떼는 게 아니라 석탄을 쪄서 그놈을 갖고 FE하고 FE2O3, FE3O4 이렇게 돼 있는 거에 C나 CO5를 때려 넣으면 FE하고 붙어 있는 O가 붙어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산소를 끄집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환원이라고 그러죠. 산소라고 달라붙는 거는 산화라고 그러고 옥시데이션 리덕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래, 철광석에서, 그러니까 FE하고 O가 달라붙어 있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것들에서 O를 뜯어내는 과정이 제철소 제철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 테이블에 보시면 우리가 자연에서 만나는
철의 모습, 철광석의 모습, 적철광, 자철광, 갈철광, 그다음에 능철광. 능철광은 사실은 Fe하고 O 말고 또 다른 성분까지 들어있는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적철광과 자철광 쪽이다. 그러면 우리는 제철소에 가면은 우리 가까이 살잖아요. 광양에 가면 커다란 용광로가 있어요. 키가 크다고 그래서 용광로를 고로라고 그러죠. 한 100m, 110m, 뭐 용광로 사이즈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100m가 넘는 굉장히 큰 구조물이에요. 그걸 우리 이제 고로라고 표현을 했고, 그 고로에다가는 위쪽으로 뭐를 넣어주겠어요?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벌건 기운이 도는 녹슨 쇠, 광석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굴 집어넣어주죠? 이 Fe2O3, Fe3O4에 붙어있는 산소를 뜯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카본이나 C나 아니면은 CO 를 집어넣어요. CO가 뭡니까? CO는 예전에는 연탄가스 하면은 CO, 연탄가스 있던 시절에는 CO 얘기하면 다 알아먹었는데 요즘은 잘 일산화탄소요. 일산화탄소는 사람한테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유독가스잖아요. 하지만 철강에서는 유독가스가 있어야지 CO는 누구하고 잘 달라붙어요? 사람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람 몸에는 산소하고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한테 위험한 거거든요. 쇠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있는 Fe2O3, Fe3O4에 있는 O하고 달라붙으면 이게 CO2가 되면서 산소로 끄집어내 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Fe만 남죠. Fe만 남은 게 여기에 보면 BF라고 적어져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이요. 이 그림이요. BF라고 적어져 있는 저게 이제 용광로예요. 사이즈는 조그맣게 그려졌지만 저게 100m가 넘어가는 커다란 용광로, 이름하여 고로, 블라스트 퍼니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밑에 가면 위에는 대기압보다 한 10배 정도 계속 위에서 여기 쟁여주니까 위에는 압이 굉장히 높은데 밑에는 센 물이에요. 비유가 좀 무섭기는 하지만 센 물이 나한테 톡 튀면 뭐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뜨거우세요? 쇳덩어리예요. 샘물도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밑으로 빠져나온 샘물은 샘물이 위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Fe2O3, Fe3O4에서 O가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Fe가 용광로의 아래쪽으로 다 모이면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끄집어내서 샘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위에다가 철광석하고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CO를 만들어주는 원료 코크스라고 그래요. 코크스는 유연탄을 쪄갖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카본인데 카본이 일단 저기에서 고압 고온으로 달라붙으면 1차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CO가 만들어져요. CO는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산소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Fe2O3, Fe3O4에 있는 산소를 잡아 뽑아버리니까 나머지가 밑에 노랗게 되어 있는 아랫부분으로 샘물이 녹아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점선 도트 안에 보시면 철광석이 CO를 만나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순서가 쭉 나오죠. 맨 밑에는 뭐하고 뭐가 나옵니까? FE하고 CO2가 나오죠. FE는 우리가 원하던 거니까 오케이, 땡큐 하고 받아내면 되죠. 문제는 뭡니까? CO2예요. CO2가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카본.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 종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요. 에너지를 받는데 그 에너지 계속 받으면 지구가 탈이 날 것 같은데 지구는 탈이 안 나요. 왜 그렇죠? 받은 만큼 내뱉어내요. 저녁이 됐건 낮이 됐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뱉어냅니다.
에너지 방사를 해요. 근데 에너지 방사를 받은 만큼 뱉어내니까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였어요. 유지가 되는데 이 CO2가 말썽이래요. CO2가 대기층에 어떤 역할을 해요? 이 담요 역할을 해버려요. 태양에서 한없이 24시간 365일 넘어져 오는 에너지를 뱉어내야 되는데 CO2층이 뱉어내는 방사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소히 올라가는 거죠. 자전거를 탈 때 너무 기울어지면 엎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그래서 중심 잡으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 가면 돼 이랬는데 그 온도를 우리는 조금 전에 방사에너지 쪽에, 지구 온난화 쪽에, 지구 탄소 중립 쪽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노선을 1.5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균으로. 업다운이 다 모이겠지만 평균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1.5도 이내만 잡아지면 자전거가 안 엎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복원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걸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하니까 이게 암만 해도 시원찮거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이제 지나간 거 실측 데이터로 지구의 모든 측정 포인트에 온도를 찍어서 보니 1.5를 넘은 걸로 보인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자전거처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서 엎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엎어졌다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구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말썽을 부리는 산업군이 어디예요? 여기 이대로 나오죠. 철광석을 끄집어내면 FE는 좋은데 이놈의 CO2로 어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EX와 DX를 넣은 거예요. 앞에 EX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예요. 뒤에 EX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예요. 무슨 에너지하고 디지털하고 어떻게 만나냐? 에너지하고 디지털이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AI에서 만나요. 빅데이터에서 만나요. 이 부분이 요즘은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영역, 이거는 디지털 공장 자동화 영역.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이래 보니까 두 개가 점차 겹쳐져 가요.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환경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쪽에서 만나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조금 전에 용광로에서 샘물이 빠져나오면 이건 또 이거대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샘물이 빠져나오면 우리가 철강 그러면 강철이라는 건 스틸이라는 건 아이언하고 달라요. 아이언은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FE예요. 금도 반지 만들어서 순금으로 반지 끼면 반지가 어째 돼요? 흐물흐물하다고요. 불순물이 조금은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공업적인 스펙을 받쳐주려면. 그래서 철강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카본이에요. C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FE가. 그래서 제철소 다니는 사람들은 스틸이란 혹은 강철이란 용어 대신에 탄소광이란 용어를 많이 써요. 그죠? 탄소광.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하게 FE만 있는 거, 이건 순철이라고 그러고 0.02% 아래쪽으로 간 거는 거의 이거는 뭐 순수하다 해서 순철이라고 그러는 거고 0.2에서 좀 위로 올라간 거는 탄소광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딱딱해져요. 쇠가 딱딱해져도 좋지만 딱딱한 용도도 있지만 조금은 이렇게 두들겨 패면 늘어나는 그런 성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카본의 양을 조절을 해서 탄소광 내의 레인지를 0.02에서
0.2 사이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넘어간 거는 이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휘면 부러져 버려요. 휘면 부러지는 거를 또 이쪽 용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취성이라고 그러죠. 깨져버린다. 근데 깨져버리는 것 성격이 갖는 게 또 필요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탄소강이 높은 용도로 빠져나가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철, 탄소강 혹은 강철, 그리고 그보다 카본이 너무 많으면 주철. 주철은 우리 어디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MG하고 같이 얘기하면 가끔 맥힌다니까요. 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난로처럼 센 물을 불불불 끓여서 모래 몰드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형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주철이에요. 근데 지금도 주철은 많이 써요. 볼트 위에 막 이렇게 구부러지는 위치 말고 이게 가공, 정밀 가공이 필요한 데라거나 아니면은 자꾸 외부 충격이 없는데 이런 용도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갖는 게 또 주철이에요. 그래서 주철은 주철대로 써요. 제가 다음 주에 쇳물을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주철 회사로 누가 공장 구경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갔다 오고 나면 다음 저 일자리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오셔야 되는구나. 아무튼 그게 주철입니다. 순철, 강철, 주철. 앞에 스틸 메이킹이라고 얘기를 해놨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 쇳물, 용광로에서 빠져나온 것들은 그 카본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카본을 오히려 줄여줘요. 줄여줘서 조금 전에 얘기한 탄소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농도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제강 혹은 스틸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된 놈을 스틸이라고 그런다고. 맨 앞에 있는 건 아이언이고 그렇게 해서 탄소 성분을 잡아서 원하는 기계적 특성, 가공성 특성을 갖게 해주는 것을 탄소강 혹은 스틸이라고 한다. 그 공정이 그 공정이고 그렇게 해서 원소재를 하공정 쪽에 다운스트림 쪽에 이렇게 내려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놈을 갖고 이제 가공을 내부 가공을 시작해요. 수요가가 최종 수요가가 하는 가공 말고 이를테면은 코일 형태로 똘똘 말아서도 제공을 하고 설사처럼 쭉 긴 걸로도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커다란 쇠 케이크로도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조선이나 이런 데 쓰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판으로도 제공을 하고 그 공정들이 다운스트림에 가면 용광로에서 빠져나와서 조금 전에 스틸 메이킹 절차를 거치고 나면 몇 갈래로 갈라져서 그 공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운스트림 쪽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맨 앞에 핫롤링이라고 그래요. 핫롤링이니까 뭐겠어요? 뜨거운 상태로. 롤링이니까 뭐죠?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쇠를 가공하는 거예요. 쇠를 펴는 거예요. 쇠의 두께를 줄이고 폭을 넓히고 길이를 맞춰주는 그런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핫 상태에서. 그래서 핫 롤링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스틸 메이킹까지 딱 해온 강철을 이렇게 길쭉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말로는 빌렛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주면 꼭 목재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가열을 해서 가공에 들어가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봉을 만들어요. 혹은 형광을 만들어. 이거를 와이어로드 밀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표현을 밀가루 반죽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는 뭐 갖고요? 스틸을 갖고 한다고요. 스틸이 뭐예요? 철강이 이렇게 말아졌던 철강 있죠? 이 오다 가다 시내에서 만나는 그런 철강 코일, 이거는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잡아도 작은 것도 한 10톤 남짓되고 큰 거는 25톤 뭐 이 정도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트레일러들이 철강을 이렇게 해서 체인으로 감아서 싣고 가죠. 이 트레일러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차 부딪히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달려오는 이
25톤짜리 코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세 줄로 칭칭 동여매도 25톤이 브레이크 잡아서 관성에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대형 화물은 피해 가시라. 아무튼 그게 철강의 다운스트림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품 형태 중에 하나예요. 와이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롤링이라고 해요. 플레이트니까 뭐겠어요? 플레이트니까 평평한 거잖아요. 넓적한 거. 플레이트는 어디다 쓰는가요? H빔 만들 때 혹은 선박 만들 때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플레이트예요. 이 공정은 다 똑같아요. 일단 쇠, 스틸 메이킹에서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것을 다시 가열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주는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기강판이라고 그래요. 전기강판 장판 아닙니다. 전기강판은 우리가 모터나 변압기처럼 전자기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들, 이때 쓰는 소재가 전기강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판들, 여러 가지 강판들이 쭉 나와요. 이 얘기로 넘어갈게요. 앞에는 그래서 철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철광석 가져다가 CO를 코크스 형태로 집어넣으면 안에서 CO가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끄집어내서 FE가 나오고 FE의 카본의 특성을 맞춰서 원하는 스틸의 재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스틸을 원하는 사이즈 혹은 필요한 열 처리를 거치면 그 많은 쇠 제품들이 수요가한테 뿌려지는 거다. 철강 공정 쉽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철강 산업에 조금 전에 얘기한 EX, DX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철강은 조금 전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어마무시하게 커졌다고 하지만 또 하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철강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조강, 스틸 생산한 생산량이에요. 언제 꺾이는가요? 2020년 좀 오기 전에 꺾여버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에서 확인 들어가고 이제는 지금 상황 세계 경제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 재편 때 이거는 되돌아가기는 힘들어진다. 근데 이 상황이 이미 미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때 앞에 먼저 했던 나라들이 겪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가 있어요? 중국으로 가 있어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우리나라 생산량의 거의 20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야, 올해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10%만 감하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우리나라 생산량의 2배 정도를 감산한다는 얘기예요. 10% 증산하자.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2배를 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휘청휘청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경쟁을 해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위 환경 변화의 또 하나의 큰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샘물 1톤을 만드는데 유틸리티가 전력은 얼마나 들어가고 공기는 얼마나 들어가고 물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팀을 이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철강은 그래서 전력이라고도 해요. 철강은 왼쪽 아래쪽에다 제가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광양제철소 있죠. 여기서 좀만 더 가면 광양제철소가 1년에 쓰는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거를 산업용 전기는 1kWh에 한 170원, 180원 하거든요. 요즘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만 해도 110원으로 계산했는데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원재료가 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170원에서 175원 정도 하면 요즘은 대충 맞아 떨어지는데 이래 갖고 계산하면은 저쪽에서 1년에 쓰는 전기 요금이 광양제철소 하나가 거의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요. 전력 소비 이렇게 많죠.
조금 전에 철강에 뭐 나온다고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러면 이 철강을 어찌할 거냐는 얘기예요. 산업에 쌀이라고 그랬는데 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큰 고민에 빠진 거죠. 재료 투입 이런 부분은 그냥 상식 차원에서 적어놨어요. 선철이란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에는 뭐를 보여드리려고 적어놨냐면 폐기물하고 부산물이 또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이런 부분도 내버려두면 뭐예요? 공해. 이용하면 그거는 돈이죠. 포인트는 CO2 배출량이에요. 철강 산업을 산업에서 CO2 빌런이라고 그래요. 빌런이 뭔지 아시죠? 악당. 그죠? 그래서 기후악당이라고 해요. 기후악당. 지구촌의 기후 문제에 제일 말썽을 부리는 산업군 넘버원 철강. 그 넘버원을 원래는 야, 우리 전기는 우리가 안 하는데 한전저 발전자에서가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안 통한다고. 왜요? 스코프 1이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 소비나 이산화탄소 배출은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이 서플라이 체인, 그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받쳐준 모든 유틸리티를 만드는 업체 끝까지 다 계산해 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우리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자가 발전이 90%가 넘어요. 자기가 쓰는 전력을 거의 내부적으로 갖다 만들어서 써요. 내가 만들어 쓰는데, 그렇지만 만들어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계산하든지 아니면 한전급 받았으면 한전이 그거 발전할 때 들어간 양을 계산을 하든지 하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그 옆에 환경, 비즈니스 환경이나 지구온난화 이슈나 같은 이런 산업 외적인, 옛날에는 동계산에 포함 안 됐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디지털. 저도 현장에, 제철소 현장에 33년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컴퓨터가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가 다 하고 나면 당신네들이 일자리 없어지겠네. 일자리 안 없어져요. 일자리가 변하죠. 컴퓨터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요즘 AI 오면은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도 안 없어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AI 쪽에. 책임질 사람은 안 없어져요. AI에 대해서 로봇이 됐건 AI의 또 다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지컬 AI의 그런 툴이 됐건 간에 이것의 결과를 책임질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현장에 공장 자동화가 막 이루어질 때 걱정을 했던 게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것을 책임질 자리는 어딘가에 또 다른 형태로 직업의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로 제어하던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하는 것들이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디지털 전화 쪽으로 가는 거고, 조금 전에 에너지가 우리가 원해서건 우리가 떠밀려서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두 가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이 네 번째 풍랑이 몰려온 거고, 그거를 활용을 잘하면 앞에 얘기한 이런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철강 쪽에서는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걸 이슈를 던져요. 조금 전에 환원을 뭐 갖고 했어요? CO 갖고 했죠. 일산화탄소 갖고 했죠. 환원한 결과물이 뭐였어요? CO2가 됐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됐잖아요. 근데 수소 환원 제철은 뭐예요? H를 쓰겠다는 거예요. Fe2O3, Fe하고 O하고 붙어 있는데 H가 딱 붙으면 뭐가 돼요? O만 뜯어 나왔으니까 물만 나오고 여기는 뭐만 남아요? Fe만 남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수소 환원 제철이에요.
수소를 환원제로 쓰겠다. 근데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저장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수소를 저기다가 우겨 넣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뭘로 해야 돼요? 기술 개발하는 수밖에요. 기술 개발 한번 해보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했다가는 중국한테 다 넘겨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게 이런 류의 도전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매번 겪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을 것까지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생태교육원에 오셨을 거예요. 아하, 내 할 일이 여기도 보이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DX의 전형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스마트 팩토리 등대 공장.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DX에 대한 거요. SF라는 거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SF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른쪽 아래가 뭡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처음에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떴을 때 저것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가네 하면서 사장 없을 때 몰래 공장 들어가서 기계를 때려 부쉈던 러다이트 운동. 이게 답이 됐나요? 아니에요. 기계를 활용하는 쪽에서 답을 찾았죠. 다행인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되는 모든 현상들, AI건 로봇이건 피지컬 AI건 뭐든지 간에 이것들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들한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환원제철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셋 다 힘들어요. 수소 만들기도 힘들고 수소를 집어넣는 것도 힘들고 수소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천천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할 일도 보이고 재미있는 일거리도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한번 이쪽에도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소환원제철이 잘 되면 CO2를 빵 만들겠다는 거예요. 철강 만들 때. 그러겠죠. H2O 물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 지금 타겟으로는 배출량을 85%를 줄인다는 거예요. 뭐 거의 이 정도면 할만하죠. 성공만 된다면. 그렇지만 그동안에 30년 동안 파이넥스라는 걸 해왔고 이게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 만든 회사가 토요타였거든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처음에 싹 시장에 던졌을 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10년만 이걸로 버텨내자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0년, 40년째 돼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수소환원 중간 단계에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을 조금 틀어서 뭐는 아니더라도 개나 걸, 윷 정도의 기술 적용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시장 목적에 친환경 요구사항도 맞추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쪽에 뛰어서 함께 플레이어가 되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튼 오늘 제 얘기는 굉장히 빨리 훅 지나왔는데요.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철강이 산업의 쌀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프라 그래요. 인프라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는 INFRA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인자 인프라를 써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인프라라는 뜻을 그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서 일단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제가 설명을 너무 시게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됐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받고요. 강의가 너무 완벽했나요? 그러면 뒤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여기
좋은 회사하고 맞는 회사를 적어놨어요. 오늘 일자리 박람회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회사 막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자기 짝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장은. 저도 직장 생활을 이리저리 해서 다 합하면 거의 한 37, 8년째 했는데 맞는 직장을 찾아요. 맞는 직장하고 좋은 직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 줄은 이 다음을 보면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이게 무슨 그래프 같죠? 아하. 이 초록색, 뭡니까? 이게 퍼플, 보라색 보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직장 생활에서 보내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9시간을 얘기하는. 왼쪽 아래 고동색으로 보이는 게 빡빡 긁어 모은 나만의 시간 2시간 반이에요. 이게 우리 20, 30대들한테 통계를 쭉 내보니까 직장에서 9시간, 내 생활 2.5시간. 내 생활 2.5시간을 위해서 직장은 내가 열심히 해줄게. 직장 끝나고 나면 나 부르지 마세요. 이런 류의 접근이 조금 전에 하고 맥이 딱 닿아 있어요. 직장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그런 직장을 찾으세요. 나를 위해서 막 했는데 옆에서 내 직장이 좋은 일 생겼네? 그런 직장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9시간도 내 삶의 시간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요거는 요거고라는 이분법식 워라밸을 쫓는 순간 엉뚱하게 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 사람인 인프라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